요술 맷돌 이야기.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동생은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만큼이나 두 형제의 마음씨도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형은 재산이 많았지만 마음이 비좁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동생이 굶주리고 있어도 한 톨의 쌀도 나누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이 찾아오면 문전박대를 하며 쫓아냈습니다. 내가 가난한 건 게으르고 운이 없어서다.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 라고 냉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하늘처럼 넓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가 먹을 것도 아껴가며 나누어 주었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동생의 집에는 쌀 한 톨, 나무 한 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던 동생은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걸으며 형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밥 한 술만이라도 주십시오. 동생의 간청에 형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쯧쯧 이 한심한 놈아. 또 구걸하러 왔느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아느냐? 그러면서도 형은 이웃들의 눈이 있어서인지 마지못해 식어버린 팥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온갖 욕설과 꾸지람을 퍼부었습니다. 이것도 과분하다. 빨리 가져가서 내 눈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동생은 눈물을 삼키며 팥죽 그릇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산길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동생은 집까지 참지 못하고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얼어붙은 손으로 팥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 수염이 허리까지 닿은 노인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먹을 것 좀 나누어 줄 수 있겠소? 나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동생은 자신도 사흘째 굶고 있었지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진 건 이 팥죽이 전부입니다만 함께 나누어 드시죠. 동생은 자신의 팥죽을 반으로 나누어 노인에게 정성껏 드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노인에게 드렸습니다. 노인은 팥죽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추운 겨울에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날 줄이야. 자네는 자기도 굶주리면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구려. 팥죽을 다 마신 노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맷돌이었습니다. 낡고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것은 보통 맷돌이 아니오. 요술 맷돌이라오. 자네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이것을 주고 싶소. 노인은 맷돌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맷돌에 대고 무엇 나와라라고 말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온다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반드시 그만 나와라라고 말해야만 멈춘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 멈추는 주문을 잊으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소.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맷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신기하게도 노인의 모습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나 도깨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맷돌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쌀이여 나와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맷돌에서 하얀 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줌, 그 다음에는 한 움큼,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깜짝 놀라 그만 나와라. 라고 외쳤고 신기하게도 쌀이 딱 멈추었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이건 정말 요술 맷돌이야. 동생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이 먹을 만큼의 쌀과 밑반찬거리, 땔감,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만들어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동생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굶주릴 걱정도, 추위에 떨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동생은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과부 할머니 댁에는 쌀과 반찬을,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약재와 음식을, 불에 탄 집에는 집을 지을 나무와 기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구하셨소? 라고 물으면 동생은 그저 웃으며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동생의 집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동생은 누구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옷과 땔감을, 봄에는 씨앗을, 여름에는 시원한 물과 음식을, 가을에는 추수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가난했던 마을이 점점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 소문은 곧 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지 같던 동생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단 말인가? 게다가 마을 사람들까지 먹여 살린다고? 분명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형은 질투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동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문전박대를 하는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형이 예전에 잘못했다. 오늘은 너와 화해하고 함께 저녁이나 먹고 싶구나. 순박한 동생은 형이 진심으로 뉘우친 줄 알고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형님, 들어오십시오. 함께 식사하시죠. 동생은 형을 위해 요술 맷돌로 온갖 산의 진미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형은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우야,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느냐? 혹시 보물이라도 발견했느냐? 동생은 형이 변했다고 믿었기에 솔직하게 요술 맷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을 만난 이야기부터 맷돌의 능력, 그리고 사용법까지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형은 겉으로는 그래, 정말 신기하구나 라고 말하며 관심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맷돌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꼭 손에 넣어야 해. 그날 밤 동생은 형이 오랜만에 찾아와 준 것이 기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잠든 척만 하다가 한밤중에 몰래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방 안을 뒤져 요술 맷돌을 찾아냈습니다. 맷돌을 품에 꼭 안은 형은 달빛 아래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새벽녘에 깬 동생은 맷돌이 사라진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가져가셨구나. 동생은 슬펐지만 형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행복해지신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 착한 동생은 이렇게 생각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맷돌을 훔친 형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부자가 된 다음 돌아오자.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형은 항구로 가서 큰 배를 한 척 샀습니다. 그리고 뱃사공과 선원들을 고용하여 먼 바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남쪽 먼 섬으로 가서 보물을 찾을 것이다. 라고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배는 며칠을 항해하여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먼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온통 푸른 바다뿐이었습니다. 형은 선원들을 모두 밑으로 내려보내고 혼자 갑판 위에 남았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형은 요술 맷돌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금을 만들까? 은을 만들까? 보석을 만들까?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소금이다. 그 시절 소금은 금만큼이나 귀했고 하얀 금이라고 불릴 만큼 비쌌습니다. 소금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게다가 금이나 은보다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소금 장사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 형은 맷돌을 갑판 한가운데 놓고 크게 외쳤습니다. 소금아, 나와라. 순간 맷돌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줌씩 나오더니 점점 더 많이, 더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소금 더미가 갑판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봤느냐? 나는 이제 소금 왕이다. 이 소금을 팔면 왕보다도 더 부자가 될 것이다. 형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며 웃었습니다. 소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무릎 높이만큼 쌓이고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형은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더 많이 나와라. 하지만 소금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고 배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미세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형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 하고 소리쳤지만 소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춰. 정지. 그만해. 온갖 말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은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동생이 분명히 맷돌을 멈추는 주문이 있다고 했던 것을.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듣기는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 맞다. 무슨 주문이었지? 그만. 멈춰. 이제 됐다. 형은 온갖 말을 다 해봤지만 맷돌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소금은 이제 배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있던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갑판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선주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맷돌을 멈출 수가 없어. 형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선원들이 맷돌을 바다에 던지려고 했지만 신기하게도 맷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갑판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무게는 점점 더해갔고 배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갑판 위로 넘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합니다. 선원들은 아우성쳤지만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탈출할 곳은 없었습니다.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 맷돌을 붙잡고 주문을 외쳤습니다. 제발 멈춰다오. 그만 나와라. 아니야, 그만 나와라가 맞나? 제발.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침내 배는 소금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선원들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욕심 많은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 맷돌을 놓지 못했고 맷돌과 함께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다 밑에 도착한 요술 맷돌은 멈추는 주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맷돌 주변에 물만 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 바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요술 맷돌은 쉬지 않고 소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세상의 모든 바닷물은 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맞으면 짭짤한 맛이 나는 것은 바로 그 욕심 많은 형이 훔쳐간 요술 맷돌이 지금도 바다 깊은 곳에서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근소근 이야기 숲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